최근에 들어와서 경제 성장률이 지금 0점대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심각한 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0점대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더 심각한 거고, 상가 공실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최근에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원래 상가 공실률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네. 특히 그 핫한 지역들의 상가 공실률이 시작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표용어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전인구 대표님, 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인데 아유, 예, 이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항상. 제가 다른 데는 잘 안 예.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아, 진짜요? 다른 채널에 잘 안 나갑니다. 저는 제가 되게 자주 뵙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뭐 편의점이 사라졌다 하길래 저 갔을 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10개월 된 거예요 벌써. 그 저희 회사가 있는 그 건물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편의점이 이제 월세를 자꾸 올리다 보니까 예. 편의점이 지금 공실 상태로 한 10개월 정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건물주 분께 이 저 편의점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이 월세를 좀 낮춰라. 그래야지 있는 사람도 안 나가고 뭔가 열심히 장사를 할 수 있다는데 지역에서 주변에서 다 월세가 올라가니까 나도 올려야지 하고 이제 올렸는데 여태까지 공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 제가 드렸던 거죠. 예. 공실로 오래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임차인이 있어서 예. 뭔가 건물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 오프닝이긴 하지만 예.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보신다면 마냥 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또 이 임차 들어온 사람이 얘가 돈을 잘 버는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월세를 올리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점심 먹으면서 말씀드린 게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안 그래도 주제가 이거였었어요. 저도 지금 뭐 신도시에도 살고 있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공실 문제가 너무 심해요. 공실도 예.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상가 공실도 있고 오피스 공실도 있고 여러 가지 공실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 문제가 이제 사실 뭐 요즘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오래된 얘기를 표용호가 이제 제일 먼저 꺼내서 자꾸 하니까 한쪽에서는 표용호 너 뭐냐 우리 사업 열심히 하는데 안 되게 이러냐 근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을 얘기해야 소비자분들이 현실을 알고 이 부동산을 대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지가 오래됐는데 요즘 이제 막 뭐 선거철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실 문제들이 많이 여기저기 이제 대두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표용호 TV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제일 되게 좀 멋있었던 거 뭐냐면 발로 뛰시더라고요. 보통은 이 구독자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로 뛰는 게 시간당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안 가려고 하는데 저번에 청주도 갔다 오시고 저는 뭐 다 갑니다. 왜 깜짝 놀랐어요. 네. 시장님 만나서 그 청주 시장님 만난 것도 제가 청주의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임장을 하려니까 네. 이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청주 시청에 가서 시장님 좀 뵐 수 있냐 했더니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인터뷰 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장님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죠 하고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었죠. 부동산도 그냥 툭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인터뷰 좀 하자. 그게 이제 표용호 TV라는 걸 처음 하기 전에는 네. 아이고 표용호 씨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받아들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표용호 TV가 이제 많이 구독자가 생기고 네. 조회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시는 분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엔 중개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이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당첨이다. 우리 동네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막 제가 인터뷰해 드릴게요. 막 이렇게. 저는 제가 쑥스러움이 많은가 봐요. 저는 그런 걸 못했었는데 이거 보면서 대리만족이 되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전인구 대표님은 굳이 어딘가 임장을 갈 필요 없이 데이터나 여러 가지 뭐 경기 흐름이나 하나하나의 요소 가지고 이제 주가에 어떻게 움직일까, 그렇죠. 뭐 또 금융은 어떻게 우리가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말씀하시니까 임장이 필요 없는 거죠. 어제 기업 방문도 하거든요 원래. 그렇게도 그렇죠. 하는데 예전에 저도 부동산 투자 많이 했었으니까 그때 보면은 발로 뛰어야지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랑 이 좀 딜레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딜레이도 있고 왜곡도 많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특히 드리는 말씀, 표용호 TV를 안 보시는 분들은 뭐 피해를 입거나 말거나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표용호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뭔가 잘못 조작된 이런 데이터나 잘못된 정보, 오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 듣고도 100% 믿지 말고 항상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곳에 한번 가보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직접 가서 보는 것과 말로만 듣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예. 저도 어떤 데이터를 보고 나면 반드시 거기 가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제가 모신 이유는 뭐냐면 상가 뭐 공실 이야기도 있지만 이게 부동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장사가 안 돼서 나오는 목소리들인 건지 아니면 도시 설계의 문제인지 금리의 문제인지 오늘 정말 발로 뛰셨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문제들인지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항목들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어느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이 정도 공실이 나오진 않고요.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상가 공실이 있다. 이것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경제 성장률이 지금 0점대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심각한 위기입니다. 네. 왜냐면 물가 상승분보다도 못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0점대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더 심각한 거고, 과연 0.8%라고 예측한, 과연 이것도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올 연말에 가면 죄송합니다 0.2입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상가 공실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최근에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원래 상가 공실률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네. 특히 그 핫한 지역들의 상가 공실률이 시작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잘 나갔다가 한때는 갑자기 텅 빈. 그러니까 이 거리가 인기가 많을 때는 돈을 막 임차료를 많이 올려서 받았다가 예. 갑자기 거리가 이렇게 한산해지면 진짜 이 건물 부도가 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지가 지금 오래됐고, 특히 이제 서울에 보면 뭐 가로수길 잘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가로수길 정말 핫해가지고 거기는 임대료가 진짜 날개 달고 위로 올라갔었어요. 지금 가로수길 가면 한 60% 이상, 예. 절반 이상이 공실이거든요. 거기 건물주분이 좀 건물을 내놨는데 예. 건물이 조그만 건물이에요. 근데 그게 120억 갔던 게 지금 70억에 내놔도 안 나가요. 지금 그 상황이고,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성수동이 좀 핫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성수동 외에는 핫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안 그래도 성수동 제일 궁금했던 게 왜 다른 지역들 대비 성수동이 어떻게 그렇게 뜰 수 있었던 거예요? 성수동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메트로적인 감성도 있고, 또 성수동에 그렇게 고층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시개발이라는 게 고층으로만 올라가면 여기가 마치 도시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고층 건물이 많은 지역일수록 상가 공실률도 높다는 거.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고층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입주해서 근무도 하고 일도 하면 오히려 유동인구도 많으면 상가가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쵸. 물론 이건 논리적으로 지금 맞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경기 침체에 영향이 좀 있다. 예. 그다음에 패션 뭐냐면 이제 오프라인 수요보다 온라인 수요가 훨씬 많아지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이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오면서 이제 공실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급만 하면 분양을 받아주니까 마구 분양을 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나주혁신도시를 또 제가 언급을 예, 했었는데, 예. 나주혁신도시 가면 거의 한 90%가 공실입니다. 그러면 자 이걸 뒤집어서 전인구 대표님께서 이제 재테크를 잘해서 예. 뭐 금융 재테크는 워낙 잘하시니까 재테크를 잘한다고 해서 나는 뭐 선수야. 예. 그래서 나주 갔더니 인구도 늘어나. 거기에 인구가 9만에서 한 11만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상가를 분양받으면 뭔가 임차료를 잘 받고 뭔가 안정적인 수익, 노후에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공실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어. 그러면 대출 받은 이자 내야죠. 관리비 내야죠. 쭉 나가면 그동안 벌었던 돈을 여기다 다 갖다 쏟아부으면 예. 결국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번 분들은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도 있지만 벌지 못하고 그냥 사신 분들은 재산을 다 깎아먹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가까운 미래에 예. 상가를 분양받아서 파탄나는 예. 가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지금 아파트 가격만 놓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파트 가격은 이제 우리가 거주의 목적과 투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주의 목적과 투자의 목적을 동시에 누릴 수 있고, 내가 거주를 하지 않고 갭 투자를 하더라도 가치 상승이라는 걸 자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은 좀 들썩일 수 있는데 상가나 오피스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샌프란시스코 미국 다녀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에 가도 상업용 건물, 그러니까 우리 그 오피스 건물들이 공실률이 어마어마하고 심지어 뭐 10분의 1 토막에 거래된 대형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우 이제 근무 형태가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4.5일제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오피스의 공실률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오피스의 공급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공실도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가격은 또 안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금융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공실이 나도 월세는 안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떨어뜨리는 이유가 이제 그 기대 수익이 하락하면 뭔가 이게 대출 받은 것과 안 맞으면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마진콜 갚아라. 어느 정도. 마진콜 받고 갚아라 하면 돈을 예, 예. 갚아야 되는데 안 되면 나중에 은행에서 뺏어가서 이걸 경매 처리하잖아요. 그쵸. 지금 그렇게 되니까 임대료는 안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안 떨어뜨린다고 안 떨어지느냐? 결국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임대료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월세 낮추는 거는 최후의 카드로 최대한 안 하려고 버티는 카드인데 만약에 그 카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우르르 무너진다고 봐요. 우르르 무너지겠네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이제 부동산 제가 전망하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망한 것들이 다 맞았어요. 예. 그건 뭐 운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제가 전망을 잘했다 이 얘기를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건물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여기 저 건너가면 논현동이지 않습니까? 예. 논현동 이쪽에 분들이 저한테 건물을 좀 팔아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 가격을 21년 최고가 때 가격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내놓고 팔아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가면 공실이에요. 제가 뭐 팔아줄 능력도 없지만 그럼 어떻게 팔아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매들이 이제 강남권의 건물들에서도 금매가 나온다.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건물 소형 건물들이 어떤 데는 공실이 하나도 없고 어떤 데는 다 공실인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옛날에 지어놓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다 인허가 받아서 지었잖아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인 1차를 넘어간 시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 맞아 이게. 인허가 과정과 건축물이 건축된 이 과정과 이 현실이 안 맞으니까 공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비싸고 쓸모는 없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지방 여기 수도권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뭐 의왕, 과천 이런 데로 이제 오피스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래서 마곡지구가 좀 오피스가 뜬 이유도 마곡도 오피스 공실률이 많거든요. 거기 이제 그쪽으로 좀 옮겨가는 이유는 강남보다는 싸고 컨디션은 좋고. 그러니까 이제 강남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도시 공동화 현상. 강남에 보시면 우리 전인구 대표님 뭐 왔다 갔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여기 그 호텔들을 허물고 지금 펜스를 쳐놓은 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예. 그 호텔들을 사실 비싸게 샀어요. 땅을 2020년, 21년, 19년 뭐 이럴 때 호텔 주인이 부르는 땅값보다도 더 주고 샀어요. 네. 왜? 다른 시행사가 와서 살까봐. 근데 그렇게 해서 뭘 지으려고 했냐면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하려고 했는데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먼저 지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보니까 이게 하이엔드가 아니야. 분양받은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이엔드가 아니고 그냥 엔드. 실제로 제가 갔더니 강남역 옆에 그 통창으로 돼 있는데 네. 거실이 통창 유리가 금이 갔어요. 깨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지었는데 네. 그걸 분양받으신 분들은 더 오른다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그분들은 막 정말 애가 타는 거죠. 본인들 돈으로 분양받은 게 아니고 정말 큰 돈을 대출받아서 분양받았는데 그 갚을 길이 막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데 가보면 공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신기한 게 보면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비싼 월세를 어떻게 해서든 수익률 맞춰서 그 분양가에 맞춘 비싼 월세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한 바퀴 돌고 나면 월세가 반토막 나면서 예.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예. 아쉬운 사람은 그거라도 받아야 되니까 월세를 반 떨구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사업자로 받았는데 담보가치 떨어질까봐 그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거기다 보면은 뭐 커뮤니티 되게 좋은 거라고 해서 이제 봤더니 2년 지나서 보니까 왜 안 돌아가요 하니까 이제 막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제가 그 얘기는 뭐 이미 21년에 페용호 TV에서도 많이 얘기했었고 제가 어디 가서도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오피스텔에 수영장 있어요 옥상에 예. 이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있어요. 그 수영장 딱 1년 지나면 덥습니다. 제가 거기 임대차 들어갈라 했었거든요.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덮어, 거기입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래요. 덮어요. 왜냐하면 그 오피스텔에 들어온 사람들이 관리비는 많이 내야 되고 난 수영도 안 하고 그리고 한 여름에 쓰고 이거 효용 가치가 없다. 그다음에 뭐 저거 있잖아요. 발레 파킹 해줘요. 예. 그럼 수분양자분들은 이 발레 파킹이 무료구나 생각하는데 발레 파킹 다 돈 내야 돼요. 그쵸. 나중에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발레 파킹도 없어져요. 뭐 컨시어지 서비스를 하잖아요. 다 없어져요. 시간 지나면. 예.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저 롯데 시그니엘 같은 경우나 좀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는 안 돌아가는 거죠. 예. 세대수가 안 돼요. 그다음에 조식 주는 식당의 아파트나 이런 건 한 2,500세대, 3,000세대가 되면 이게 유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 반포 원베일리도 지금 이거 철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11,000원, 12,000원 받는데 예. 그 밥값도 비싸다라고 해서 거기도 안 먹는 거예요. 그 최고 비싼 아파트에서조차 밥값이 비싸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분양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분양가에 붙어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격이 다 올라갔고 서비스는 좋아졌는데 시간 지나면 그 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은행권에서 대출을 너무 쉽게 잘해줬다. 그래서 대출로 이만큼 끌어올려서 분양가도 끌어올리게 된 거고 집값도 끌어올리다 보니까 결국 다 빚으로만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예. 이 빚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일본 부동산 버블 터진 거 잘 아시잖아요. 프라자 합의 이후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위기에 왔다. 환율 압박도 오고 있고 또 관세도 있고 이제 정말 딱 뭔가 전환점이 예. 왔는데 계속 부동산만 특히 아파트 가격만 계속 버블을 일으켜서 갈 수는 없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간혹적으로 강남의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래들이 나오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아파트는 치안도 잘 돼 있고 그리고 한국의 사람들이 참 착해. 맞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합리적이고 착해요. 예. 인사 잘하고. 예. 절대 뭐 이렇게 적대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그 가격이 얼마든 간에 여유가 되는 분들이 비싼 가격에 사니까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강남권이.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은 그렇게 집값을 좀 버티고 있을지 몰라도 이제 후발로 대출을 많이 일으켜 사신 분들 이분들은 이게 집값이라는 게 영원히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음마 아파트를 예를 들면 거기도 기름 회복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게 리듬을 탈 때 잘못하면 고가 아파트도 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지금 그 위기에 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 한 3년 전쯤에 금리는 되게 저렴하고 경기는 한창 막 인위적으로 많이 좋았던 시기에 이 수익률로 최대한 극대화해서 냈던 것들이 침체는 오고 그렇죠. 금리는 올라와서 이자는 늘어나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버티기 모드인데 이 버티기도 오래 못 가서 결국은 이게 깨질 확률이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20년, 21년 최고가에 샀던 집들이 경매로 많이 쏟아지고 있고 네네. 지금 경매를 잘 아시겠지만 경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 후년에 경매가 더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25년이지 않습니까? 네. 3월, 4월, 5월, 6월까지 아마 가계대출이 폭증할 겁니다. 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할 겁니다. 왜냐하면 DSR이 7월 달부터 3단계가 실시되니까 1.5%의 가상금리가 붙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조차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이제 시대가 또 열리면 금리는 낮출 것이다. 그럼 금리를 낮추는 거나 가상금리를 붙인 거나 쌤쌤이다. 그래서 일단 지르고 보자. 그래서 또 막 요즘 영끌들이 다시 이제 매수세에 달려드는 분들이 간헐적으로 있는데 요거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0%, 0.8%를 예측하지만 0.8%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구조조정도 많이 해야 되고 일자리도 많이 끊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쪽에서는 많이 버니까 좋은 집, 비싼 집을 막 살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막 달려들어서는 안 되겠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반포 아파트가 뭐 얼마니까 우리 동네는 거기서 20분 거리니까 얼마여야 되고 거기서 20분 더 가면 또 얼마여야 되고 이런 계산은 맞지 않는다. 아, 최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계산하지 마라. 그렇죠. 예. 아니 전인구 대표님이 그 금융 전문가로 금융 재테크를 잘한다고 전인구가 예를 들어서 뭐 100을 벌었대. 그럼 난 전인구랑 좀 가깝고 전인구랑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는 80을 벌 수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알겠습니다. 예, 그냥 전인구는 전인구인 거야. 그쵸. 전인구를 나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인구한테 금융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거고 또 표용한테 부동산으로 전인구 대표님이 저만큼 또 많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러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저만큼 저한테 배워야 되는 거고 이게 뭔가가 이게 있는 거지. 세상이 다 그렇게 뭐가 뭐니까 뭐가 이렇다 이렇게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은행들도 지금 불안하겠네요. 그럼 그동안 빌려준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무너지지 않은 상태니까 대출들이 유지는 되고 있는데 서서히 이것들이 계속 두드리다가 동시에 두드리면은 상업용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대출들이 이렇게 마진콜이 나면서 회수가 안 되면 그걸 다 경매로 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2금융권 보면 연체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역대 최대치를 지난 10년 이후에 아마 최고로 아마 연체율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부동산의 버블이 터지면 금융이 위험해지니까 금융 때문에라도 부동산을 계속 지탱하고 살려야 된다라는 논리였어요. 그쵸. 그런데 IMF를 겪어본 분들은 알 겁니다. 어차피 한 번 무너질 거 제대로 무너지고 정리가 돼야 네. 새롭게 싹이 트는 거지. 네. 새롭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이걸 계속 끌어안으면 네. 그 빚잔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막 그 어른들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제 빚을 끝낸다, 잔치한다 그래가지고 빚잔치 한다 그러는데 이제 빚잔치를 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이 위험하든 말든 죄송하지만 한 번은 터져야 된다.
아니면 계속 이 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책임져야 되냐? 각자가 책임져야 된다. 요즘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각자 도생. 네. 국가도 책임져 주지 않고. 그럼 이 시기 때 빚을 떠안은 사람들은 이제 중산층에서 주저앉아 내려지는 거고. 그렇죠. 네. 중산층이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세금 관련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 중산층의 세금이 지난 10년 동안 119%가 늘어났어요. 네. 근데 초고소득자의 소득은 그 과세 표준 이 구간에 따라서 한 48%밖에 안 늘어난 거야. 네. 비교하면. 네, 네. 뭐 둘 다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중산층이 세금이 많이 늘어났고 또 부동산으로 인해서 거주 비용, 그러니까 거주 비용은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 이자를 내는 거 다 거주 비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중산층의 삶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소비가 안 되고 경기가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중산층이 쓸 돈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산층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난해지고 있지만 가난해진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가 빚을 많이 내서 보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오른대. 나 왠지 부자 되는 것 같아. 네. 근데 전 인구를 만났는데 밥 사줄 돈이 없어. 인구야 나 호프 한 잔만 사줘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체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흔들리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금융권이 엄청나게 부도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DSR3가 되면서 결국은 실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존 사람들은 실투자금 1억 들어갔던 게 이 사람 거를 받으려면은 뒷사람은 1억 5천, 1억 7천을 내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과거와 다르게 이제 현금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이 많이 말랐고 돈은 더 들어가니까 당연히 자기 계산했을 때 별로 수익률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이 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엑시트를 하려고 해도 엑시트가 안 되는 상황이 그렇죠.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을 내가 고가에 샀는데 예. 이걸 더 비싼 가격에 누군가 사줘야지 나는 여기서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인데 시간 지나면 결국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집이 안 팔리는 수가 생깁니다. 더 비싼 가격에 안 삽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내려가죠? 예. 그래도 안 삽니다. 예. 지금 경기도 평택이 분양가가 한 84제곱미터 기준이 한 5억 4천, 5억 5천, 뭐 많게는 5억 9천, 작게는 5억 천 이렇게 5억대에서 분양을 했는데 예. 미분양이 5천 세대가 넘어요. 자, 그 정도면 지금 경기도 수도권 대한민국 최고의 미분양 물량을 평택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공급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옆에 4억 9천, 4억 7천 선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여기도 분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 시장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한 번은 제대로 뭔가 폭탄을 맞을 때가 됐다. 단 서울, 강남, 반포, 잠실 요쪽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자꾸 신고가를 찍으니까 이게 뭐지? 아파트 값이 왜 안 떨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떨어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그곳의 아파트가 아직도 비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경기를 느낄 때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상가들은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경기 침체 느낌이 확 와요. 그런데 백화점을 주말에 가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경기 괜찮구나 라고 착시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있어요. 경기가 어렵다고 대한민국 모든 가구,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 소득의 양극화가 완전히 벌어졌어요. 네. 돈을 번 사람은 엄청나게 벌었고 돈을 대출받아서 연명하고 빚으로 힘든 사람들은 또 계속 더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지난 정부 때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갑자기 벼락거지가 됐다고 말한 것처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 집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돈 쓰는 분들이 많았고 또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여러분 유튜브를 참 많이들 보시는데 유튜브도 진실성이 있는 찐 방송이 있고 진실성이라고는 진짜 개뿔도 없는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진실성 있는 방송들을 좀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돈을 버신 분들이 있어요. 예. 오히려 예. IMF 때도 돈을 잃어서 부도가 난 회사도 많지만 오히려 돈을 번 회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찐 정보,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을 여러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지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고 그 정보를 무조건 믿으면 재테크나 부동산 시장을 잘못 보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그 사람 말을 맹신해서도 안 되고 또 설령 그 사람의 말을 맹신한다 하더라도 팩트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는 좌우로 양극화가 있다고 쳐요. 극과 극으로. 경제나 재테크는 이게 좌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고 거기만 올인을 하면 안 되고 정말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정보를 주는 채널을 보시고 오정보를 주는 채널은 체크를 해보시고 이건 오정보다 싶으면 보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우리 전인구 대표님의 방송을 여러 개를 봤어요. 저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래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100만이 가니까 10,000원짜리 밥이라도 하나 사줘야지라고 제가 온 거였고 기분 좋아서. 그리고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른 말하고 좋은 정보를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유튜브 채널들이 좀 많이 성장해야 된다. 저번에 1월달인가요? 12월달인가 그때 제가 채널 가서 25년 경제전망하고 라이브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가 한창 오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특히 이제 테크주는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죠. 얘기하고 한 달 더 올랐을 거예요. 이제 그럼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꺾이더니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한창 오르고 있는 기세 좋을 때 이거 아닌 것 같다라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중의 인기에 편승하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내 생각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해서 찍었었던 거거든요. 제가 21년에 집값이 막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할 때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 막 폭등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내년에 22년에 집값 폭락합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나죠. 예. 근데 22년에 진짜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표용우가 이게 정확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도 똑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 뭐 조기 대선 끝난 6월 이후에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상업용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이냐 자꾸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평호TV에서 말씀드리면 참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막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논리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 베팅에 따라서 배팅이나 자기의 희망에 따라서 희망에 따라서 바꾸는 거구나. 예.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내 생각이 내 주관이 들어가려면 양쪽에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공부하고 내 주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하기 전에 내 주관이 먼저 들어가고 나면 주관에 맞춰 데이터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쵸. 그럼 좀 위험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대선 이후의 부동산 이야기도 한번 제 2부에서 다룰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